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굉장히 떨리고요. 네, 어쩌다가 첫 번째 순서를 하게 됐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발표 제안에 넣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그러니까 발표 제목을 봤어요. 근데 제 발표에 약간 반박이 들어올 것 같은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플랫폼 엔지니어링 환상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뭐 기존 상식 반박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 발표 내용을 이 내용에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어쩌나라는 혼자 괜히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저희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홈서버 위에서 K8s 기반 호스팅 서비스 만들기 부제는 조금 바꿔봤는데 나만의 유사 AWS를 만들어 보자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김보겸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드리면 전 지금 레벨업 주식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지금 거의 한 3개월, 인턴 기간 포함하면 6개월 차 일을 하고 있는 신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고요. 특이하게 저는 이전에 교육기획 혹은 운영으로 일을 했었던 커리어가 있습니다. 네, 요 서비스를 만들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부트캠프를 다녔었어요. 그리고 취준생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 그 동기들이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작성하는 방법은 배우는데 이걸 배포를 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네네네네. 그런 배포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AWS 예를 들면 하나를 제대로 배포한다고 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인프라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뭐 EC2, RDS, 뭐 시큐리티 그룹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엔진엑스 앞에 중복됐네요. 엔진엑스랑 LB랑 비슷하겠죠. 뭐 클라우드 프론트, 뭐 ACM 이런 것들 다 붙여야 뭐 HTTPS로 통신을 하는 제대로 된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준생의 입장에서 AWS 비용도 생각보다 꽤 많이 나가게 됩니다. 이게 하루에 한 달에 몇천 원 단위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개 프로젝트를 배포를 하게 되고 또 아무래도 취준이 요즘 한 1, 2개월 만에 끝나지 않고 굉장히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포트폴리오로 만들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배포를 해서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어서 어차피 인프라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제 집에 서버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취미로. 그래서 그 컴퓨팅 자원이 남는데 이거를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어차피 제 동료들이니까 이걸 다 노이 좋고 매우 좋잖아요. 이렇게 배포를 해주고 나는 인프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 부끄러운 제목이긴 한데 제 이름이 김보겸이니까 AWS에서 유사 혹은 짭 AWS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하우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뒷단에는 K8s 기반으로 만들어보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들을 쭉 나열해봤어요.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폼 제출만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요. 컨테이너 베이스인 만큼 벙커 이미지 빌드는 개발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어쨌거나 호스팅을 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쌓인 DB 데이터들은 이게 죽었다 살아나도 그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인프라단에 대해서는 전부 책임을 져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배포 스펙만 적어주면은 홈 형태로 제출하면 HTTPS까지 자동으로 설정되는 인프라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전혀 몰라도 되는 컨셉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애플리케이션 상태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AWS 들어가 보면 EC2 들어가 보면은 그 EC2의 상태 같은 것들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UI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도메인을 브라우저에 입력하면 의도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라우팅 되어야 된다라는 당연한 요구사항이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이걸 해결하는 게 생각보다는 까다롭습니다. 네,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V1을 낸다라는 게 목표고요. 학습 자체는 좋지만 야크털 깎기는 지양하자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야크털 깎기는 그냥 새길로 빠진다. 혼자 재밌어서 중요하지 않은 어떤 이슈를 파본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컨셉을 말씀드리면 K8s, 그러니까 제 집에는 서버가 2대입니다. 그래서
메인 서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니 서버가 있는데 메인 서버에 K8 클러스터가 있고 그 앞단에 있는 미니 서버에 이제 제 플랫폼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둘을 물리적으로 분리를 하고 싶었고 완전히 K8s 클러스터는 인프라로서 컴퓨팅 자원으로서 활용을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하나의 파드로 묶어서 배포한다는 컨셉을 갖고 있었고요. 약간 요거 뒤에는 나왔죠. 배포 스펙을 폼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에 맞는 헬름 차트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UI로 자신의 애플리케이션, 그 중에서 컨테이너 스테이터스라는 지표를 통해서 자기가 제포한 애플리케이션이 정상 상태인지 혹은 비정상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엔진엑스와 트래픽의 버추얼 호스트 기능을 사용해서 IP는 당연히 하나겠죠. 제 집 있는 공유기에 있는 IP, 퍼블릭 IP 하나일 겁니다. 이 IP에서 여러 가지 도메인들을 한 번에 서비스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HTTPS 인증과 인증 갱신선은 서트 매니저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컴포넌트에 모두 위입을 했습니다. 네, 살짝 스포하는 전체 구성인데 최종본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물리 서버 2개가 뒷단에 서버가 있고 앞단에 플랫폼 서비스가 올라가 있고 뒷단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고 거기에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시놀로지 나스가 있어서 여기에 데이터들이 퍼시스턴트하게 보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인프라 설계는 앞에 이제 미니 서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이 올라가게 되고요. 뒤에 이제 프록스목스가 올라가 있어요. 이걸로 VM들을 생성을 해서 거기에 큐브 ADM으로 만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구사항대로 이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요구사항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UI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미나 뭐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가비아나 뭐 이런 데서 도메인 등록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다음 컨테이너 이미지 이름들을 뭐 도커 레지스트리에서 이제 이름을 적어주면 알아서 풀 땡겨올 수 있도록 하게 되었고요. DB 스토리지 크기는 제 홈서버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1GB에서 3GB 정도 한정해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돼 있고 스키마.sql은 데이터베이스를 배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테이블 스펙 같은 거를 정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SQL 파일 형태로 넣으면 이게 DB 인스턴스를 초기화해 줄 때 그걸 한 번에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요 생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폼 내용을 바탕으로 헬름 차트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고요. 네, 헬름 템플릿을 이렇게 미리 준비합니다. 미리 준비를 해서 이제 헬름 차트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밸류스 야물로 해서 오버라이드해서 자신의 커스텀 템플릿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서 배포를 할 수 있는 이런 트릭들을 썼고요. 네, 전체적인 플로우로 보면은 그러니까 폼으로 제출한 값을 바탕으로 전체 이 스프링 부트 서버가 있었어요. 이 스프링 부트 서버에서 따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커맨드 라인 명령을 생성해서 배포하는 식으로 아주 간단한 형식으로 우선을 만들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MVP 혹은 V1을 내자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출하게 되면 밸류스 야물에 이제 셋돼서 헬름 템플에서 오버라이드가 돼가지고 최종 차트가 완성돼서 이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이제 배포가 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요구사항이 지나갔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퍼시스턴트하게 보존해 줄 것인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 시놀라지 나스가 있었어요. 네, 이게 좀 그렇기는 한데 나스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스가 없고 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노드가 하나라면은 그냥 호스트 패스를 사용해서 그 노드에 저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시놀라지 나스에 이제 NFS를 바탕으로 PV 생성을 했고요. 언제 어떤 용량의 DB 인스턴스 생성이 요청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어느 타이밍에 어느 용량으로. 그래서 PVC를 통해서 동적으로 PV 프로비저닝 하는 방법을 썼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DB 처음 생성할 때는 schema.sql 파일을 제출하게 해서 이 테이블 정의되도록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들었고요. 디플로이먼트, 요거는 이제 K8s 배포에서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부분인데 디플로이먼트 대신 스테이트풀 써서 고정된 파드 이름 써서 안정적인 PV와 바인딩을 통한 영속성 보장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인프라 단에서 알 필요 없게 만드는 게 목표였고요. HTTPS까지 자동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좀 고민이 있었는데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보여주자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 어떤 것들을 궁금해할까가 좀 고민 포인트였어요. 생각을 해서 정리해봤을 때 첫 번째는 자기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했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배포에 대한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이름, 설명, 뭐 언제 배포했는지 이런 배포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궁금해하겠다. 두 번째는 어떤 도메인, 뭐 프론트엔드 이미지, 뭐 백엔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어떤 이미지를 배포했는지 이런 배포에 관련된 세부 데이터를 궁금해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자기 애플리케이션이 잘 배포되었는지 혹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상태가 궁금해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상태라고 하는 걸 정의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고 처음 단의 기획 의도는 애플리케이션이 비정상적이어서 접속이 안 되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궁금해하지 않을까? 왜 접속이 안 되는지, 왜 비정상인지. 그래서 그 접속이 안 되는 거를 뭐 인프라 단의 이유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뭐 애플리케이션에서의 뭐 논리적인 오류라면은 그거는 개발자가 알아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인프라 단의 이유를 보여주고 싶다는 게 처음 기획 의도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드 내부 상태로 한정을 해서 상태를 직접적으로 사실 보여주는 지표는 프로브가 있어요. 뭐 라이브니스 프로브나 아니면 레디니스 프로브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프로브 값을 보여주기 위해선 헬스체크 API를 구현을 해줘야 됐었는데, 부트캠프 이제 이제 나와서 프로젝트를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그 친구들이 헬스체크 API를 구현을 할까? 또 의문이었고, 실제로 뭐 그렇지 않더라도 헬스체크 API를 뭐 구현할지 안 할지는 제가 모르잖아요. 플랫폼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프로브를 알려주는 거는 좀 부적절하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고 파드 컨디션의 뭐 스테이터스 리전 메시지 같은 것들도 사용하기 조금 모호하죠. 특히 이제 플랫폼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뒷단에 이게 쿠버네티스는 뭐 파드로 구성되어 있고 파드의 상태는 뭐 어떻고 안에 네트워크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굳이 알고 싶어 할까? 그럼 알아야 될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플랫폼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배포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파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이죠. 컨테이너이고 이미지 관련된 이슈, 뭐 예를 들면 가장 이제 적게 컨테이너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리면 이미지 관련된 이슈, 뭐 버전이 잘못된다든지 이름이 내가 배포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이름을 틀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책임지지 않을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처럼 플랫폼의 책임과 이제 사용자의 책임, 그리고 플랫폼 사용자는 무엇을 궁금해할까 이런 것들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지식을 활용을 해야 돼서 뭐 파드 쪽에서 뭐 에러가 생겼어요. 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뭐 네트워크 이슈가 생겼어요. 이런 것들을 디버깅 해야 되는 상황이면 사실 그건 개발자가 아니라 인프라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거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내 책임이지 그 사용자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제공할 것들을 제공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복잡한 인프라에 대한 지식을 가감없이 놓는 거는 플랫폼 제작의 목표와 생각보다 모순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고 결국에 이제 배포와 애플리케이션 관리 상황 파악에 최소한의 정보만을 뭐 최대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가공해서 혹은 추상화해서 보여주는 게 플랫폼 제공자의 어떤 목표이자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상태가 있었죠.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배포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전체 배포 단위를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을 묶어서 프로젝트 테이블에 제출한 죄송합니다. 프로젝트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해서 보여주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왜 프로젝트 이름이랑 어떤 도메인으로 설정해서 했는지 그리고 언제 생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클릭을 하면은 그 안에 어떤 서비스 컴포넌트들이 배포되었는지, 뭐 external IP는 무엇인지, 뭐 포트 어떻게 됐고, 시작 시간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UI로 구현을 했고요. 애플리케이션 상태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맨 오른쪽에, 맨 왼쪽이죠. 왼쪽에 보면은 뭐 초록색, 뭐 노란색, 빨간색 같은 게 있는데, 초록색은 정상적으로 러닝하고 있는 상태이고, 뭐 노란색이랑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웨이팅이나 터미네이티드 같이 좀 비정상적인 상태 혹은 유의해야 되는 상태들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 이제 직접적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에 대한 이유나 메시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에서 각각 파드에 있는 컨테이너들 상태들을 알아와야 되는데 자바의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구현하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바 클라이언트를 선택하는 게 생각보다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보통 인프라 관련된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다 파이썬으로 구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할 줄 아는 건 사실 자바 스프링밖에 없었고, 뭐 지금이야 다르지만.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 고민했을 때 한국어 자료도 심지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봤을 때 Fabricate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랑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오피셜 클라이언트가 있었습니다. 둘 중에서 좀 고민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둘 다 비슷해요. 스타수도 비슷하고 라스트 업데이트도 비슷합니다. 둘 다 뭐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더 파봤어요. 그래서 Fabricate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가 조금 더 풍부한 편이긴 합니다. 공식 독스도 잘 돼 있는 편이고, 물론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도 잘 되어 있지만 훨씬 더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바 개발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API나 클라이언트 구성이 돼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이따 코드 보여드릴 텐데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오픈시프트 클라이언트 지원이나 이스티오나 카우스매시처럼 뭔가 여러 가지 익스텐션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조금 더 편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실제로 한국 대기업에서 패브리케이트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찾아봤어가지고 확실히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선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바 개발자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패턴으로 돼 있었죠. 근데 이제 오피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클래스 구조나 API 설계가 K8s API 설계와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저희 지금 다 클로드 님이나 아니면 GPT 님한테 코드를 위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성을 하면 오피셜 클라이언트는 진짜 끔찍한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되게 이상하게 옛날 버전으로 이 친구가 코드 생성을 해서 보여줘가지고 얘를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영업당한 포인트가 이제 쿠베시티엘과 굉장히 유사한 클라이언트 API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포인트에 영향을 당했고요. 근데 후에 들어갈수록 이제 K8s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학습하고 또 컴포넌트 구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결국은 오피셜 클라이언트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죠. kubectl.get.namespace.name.execute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직관적이게 kubectl 유사한 명령어를 생성을 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번외편인데 제가 다 이제는 파이썬으로 보통 개발을 해요. 이제 어싱크IO 기반으로 많이 개발을 하는데 만약 파이썬으로 클라이언트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긴 합니다. 근데 왼쪽이 조금 더 사용하기 쉬운 느낌으로 돼 있고,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 어싱크IO는 개인이 만든 프로젝트예요. 근데 왜냐하면 굉장히 슬프게도 공식 클라이언트에서 어싱크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 동기통신이어가지고 굉장히 슬프게도 저 라이브러리 써야 될 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용하기. 네, 그래서 잠시 빠졌는데 이런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발표 순서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HTTPS를 설명 원래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발표 장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거는 그리고 사실 HTTPS까지 얘기하면은 너무 나갈 것 같다 싶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HTTPS는 서트 매니저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고요. 클러스터 이슈어를 만들어서 이제 클러스터 단에서 서티피케이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될 때 그 헬름 차트를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 헬름 차트 안에 서티피케이트를 만드는 템플릿도 넣어놔서 그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될 때 그 인증서까지 한 번에 만들어지게 되는 배포를 하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정한 도메인에 브라우저에 입력을 하면 의도한 애플리케이션은 라팅돼야 된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IP는, 물리적인 IP는 하나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도메인들을 붙여서 하는 게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두 단계에 걸쳐서 해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맨 앞단에 있는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인프라를 두 개 분리해서 앞단에 플랫폼이 있고 뒷단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으니까 맨 앞단에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통과해야 되고, 두 번째로 K8s 내부에 배포된 애플리케이션 중에 의도한 애플리케이션을 라우팅 된다라고 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죠. 이 각각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엔진X로 플랫폼과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을 도메인 주소 기반으로 구분을 하고요. 두 번째는 트래픽의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능력을 좀 빌려서 해결을 했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버추얼 호스팅을 이용해서 하나의 서버에서 여러 도메인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일종의 멀티 테너시 환경을 구성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식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고요. 사용자가 자신의 브라우저에 도메인 주소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제 애플리케이션 위에 배포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이제 공유기를 통과하겠죠. 공유기 통과하고, 이 공유기는 공유기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무조건 엔진X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진X에서 도메인 이름을 바탕으로 제가 만든 서비스의 도메인이라면 저쪽으로 가게 되고, 이쪽에서는 이제 HTTPS 통신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HTTP로 풀어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되고요. 뒷단에는 이제 HTTPS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이제 external IP로 가게 돼요. 이제 메탈LB가 이제 external IP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 그 뒤에서는 트래픽에서 서비스 디스커버리 통해서 이제 인그레스 라우트에 정의된 거에 따라서 뭐 A.com이면 A.com으로 B.com이면 B.com으로 이런 식으로 적절히 라우팅하게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이슈 전에 왜 이 뒷단의 HTTPS 그대로 던지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선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의 SSL, TLS 인증 관련된 정보는 당연히 엔진X는 모르고 있겠죠. 앞단의 엔진X는. 그거는 서트 매니저랑 트래픽이 담당을 해야 되니까. 뒷단에 엔진X에서 L7 로드 밸런싱을 할 경우 엔진X에서 가지고 있는 인증서로 암호화해서 리퀘스트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진X에서 만약에 HTTP로 풀어서 이제 HTTPS로 해서 다시 암호화해서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엔진X의 엔진X에서 갖고 있는 제 플랫폼의 인증서를 바탕으로 뒷단에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인증서 통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서 그냥 그대로 넘겨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nginx.conf에 보면은 뒤에서 이제 바로 설명드릴 이제 SSL preread 서버 네임 이거나 아니면 SSL preread 이런 옵션들을 켜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baus.co.kr로 만약에 오면은 어디로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것들에 대해서는 저기 ingress controller external IP라고 돼 있는 걸로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날리게 되는 것, 뒷단을 날려버리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SL 패스스루를 사용해서 이것들을 해결하게 되는데, TCP, UDP 레이어에서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근데 문제는 TCP, UDP 레이어에서 로드 밸런싱을 하는데, 아까는 분명히 도메인 이름으로 라우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위에 어쨌거나 이제 L7까지 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엔진X에서 프리리드 옵션을 제공해요. 그래서 SSL, TLS 인증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헬로에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해요. 그래서 도메인 이름을 어쨌거나 TCP, UDP 레이어 로드 밸런싱을 하는 그때 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버 네임을 바탕으로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애플리케이션별 HTTPS는 그 뒷단에 있는 서트 매니저와 트래픽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뒤로 날려주는 것이고, 엔진X에서 L7 로드 밸런싱을 할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엔진X에서 가지고 있는 인증서로 암호화해서 리퀘스트를 전달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게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이게 사실 거의 제가 1년 전에 만든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것들 바탕으로 열심히 잘 고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개선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서 큐브 컨피그를 그냥 갖고 있었어요. 생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큐브 컨피그를 갖고 있어서 이건 별로 보안적으로도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더 안전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는데 결국 권한별 뭐 큐브 컨피그를 생성을 해서 뭐 플랫폼 안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K8s 내부의 배포를 담당하는 서비스가 별도의 서비스가 있고 그 서비스에 이제 요청하는 방식으로 그 권한을 이렇게 나눠놓고 책임 나눠놓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뭐 동일하게 SDK를 사용해서 그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커스텀하게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해서 이런 것들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API 서버만 DB 그리고 혹은 DB만 배포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을 생각보다 많이들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백엔드, DB로 모두 구성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것보다 난 프론트엔드만 그러니까 그 앞단만 배포하고 싶은데 나는 API 서버만 배포하고 싶은데 난 DB만 배포하고 싶은데 이런 게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러려면 이 서비스는 굉장히 확장성이 이건 뒤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확장성이 떨어지는 게 이런 기능 하나마다 헬름 템플릿을 제가 준비해야 되는 게 하나씩 매번 늘어나요. 이런 것들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뒤에서 고민이 됐었고요. 더 강력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컨테이너 로그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겠죠. 뭐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에러가 났어. 그 로그를 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 로그를 사실 제공해주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고요. 이런 API나 UI를 추가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드카로 모니터링을 위한 파드 띄우고 이를 통해서 GPU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이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헬름 차트에 의존하지 않는 배포란 무엇일까? 사실 이게 제일 큰 고민 사항이었고요. 남은 개선들 중에서 뭐 배포 형식 지금 같은 형태면 사실 헬름 차트를 매 배포 형식마다 제가 해줘야 되고 이런 버전 관리도 사실 안 되고 확장성도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뭐 한 번에 모든 것을 배포하지 않고 각각 컴포넌트 하나하나 배포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혹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커스텀 오퍼레이터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런 것들한테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너무 어려운 방법이니까 이런 방법이 그때 당시엔 최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콜로드 코드를 통해서 바이브 코딩을 해봤는데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커스텀 K8s 오퍼레이터 구현해서 이거를 동적으로 상태를 관리하고 뭔가 그 커스텀 오퍼레이터를 만드는 경우에 코드로서 인프라 관리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누릴 수가 있어요. 대충 구조는 이런 식으로 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클로드 코드가 잘 짜줍니다. 그래서 ABC로 인터페이스 정의해서 이거를 상속받은 뭐 데이터베이스 컨트롤러 혹은 뭐 API 서버 컨트롤러 이런 것처럼 각각 컴포넌트 분리해서 각각 YAML 파일에 사용자가 자신의 커스텀한 것들을 이제 적어 놓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오퍼레이터가 알아서 잘 관리까지 해주는 이런 구성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플랫폼을 구현을 하면서 이후에 이제 지환님 발표에서 많이 언급해 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플랫폼이 과연 어디까지 책임질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개발자 경험과 자율성이라는 건 반비례할 수밖에 없다. 모든 정보를 사실 보여주면 편하죠. 근데 그러면 플랫폼이 존재하는 의의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구현한 플랫폼 상으로서는 도커 이미지 빌드까지는 개발자가 책임을 져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깃허브 레포지토리 주소 같은 거, 프론트엔드 코드 주소, 백엔드 코드 주소 같은 거 알려주면 그거 그 풀 땡겨와가지고 이미지 형식대로 적혀져 있으면 그거 빌드해주는 거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기능을 좀 구현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근데 빌드가 실패하는 경우에 이거를 인프라 관리자가 리트라이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빌드하게 하는 거를 도와줄까? 혹은 그냥 실패하면은 그거 어떤 책임인지 모르겠고 우선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그거 한번 봐야지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 어떤 의견을 제시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고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내렸던 결론은 정확하고 명확한 플랫폼에 대한 기준이라는 건 사실 없고 플랫폼과 이제 사용자에 대한 플랫폼 개발자 혹은 플랫폼 개발팀에서의 명확한 목표가 있고 목적을 설정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들한테 설득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좀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이유인데 이제 1년 지난 후죠. 네, 회사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결국에 이런 비슷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GPU를 포함한 컴퓨팅 자원을 할당하고 관리하면서 AI 워크플로우 세션 관리하는 플랫폼을 지금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했던 것들이 훨씬 더 세련된 버전이죠. 앞에 컴퓨팅 자원, 뭐 CPU나 뭐 메모리, 특히 이제 GPU 자원들을 적절히 할당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배포를 하면 컨테이너 로그 같은 거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너무 빠르게 쳐내느니라고 조금 깊이 얘기하지 못해드렸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겪었던 시행착오들이나 각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은 제가 블로그에 열심히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